마왕성한 마왕군의 경비병들은 골아떨어져 있었지. 영원히 말이야.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주인공 한재우가 목표를 발견했어. 그는 마왕을 해치우고 떼돈을 벌 생각에 싱글벙글 마왕을 노려봤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시스템 알림창이 떴어.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마족 비르츠부르크는 기회를 틈타 현실 세계의 한재우의 집에서 그를 두 동강 내버렸어. 깡패들은 집을 엉망으로 만들더니 VR 캡슐에서 인터넷 선을 냅다 뽑아버렸지. 한재우는 잠에서 깨자마자 격분했어. 그는 멱살을 잡고 죽을 준비됐냐? 고 물었지. 다른 깡패들이 재우에게 진정하라고 애원했어. 그들은 단지 그가 게임 인생을 청산하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지. 알고 보니 우리의 주인공은 원래 이들을 위해 일했었어. 그는 문제 해결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진짜 문제들을 해결했었지. 학교에서도 천재였지만 돈을 물 쓰듯이 쓰는 방법도 알고 있었지. 그러니 녀석들 말도 일리가 있었어. 재우는 여전히 그를 때려줬지만 사실이었어. 그는 새 VR 캡슐을 사느라 가진 돈을 전부 탕진했거든. 그는 인류의 구원자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 이 게임에서는 전투가 현실처럼 느껴지고 오픈월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지. 단순한 마법과 전투는 잊어 명성을 얻고 아름다운 캐릭터들을 만나고 VR 캡슐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낼 수 있지. 평범한 전사조차도 왕이 될 수 있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재우는 이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10억 1원을 빌렸던 거야. 이 모든 것이 이 꿈의 기계를 사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의 아파트를 급습해서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보상을 얻지 못하게 막았어.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깡패 중 하나가 입을 열었어. 야, 빚 받으러 온 건 우리라고. 협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우는 그저 그를 쏘아봤지. 해봐. 어디 한번 해보시지. 주인공은 그들에게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가 컴퓨터로 은행 계좌를 확인했을 때 그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가난했지. 깡패는 그에게 개인 문제 해결사로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재우는 그저 꿈의 기계를 바라봤지. 그는 게임 속 미션을 떠올렸어. 그는 거절했지. 그는 꺼지라고 말했어. 그는 곧 갚을 거야. 당장이라도. 그는 그 미션을 끝내야 해. 그는 게임에 다시 접속해서 메인 도시에서 스폰되지만 전투 중 사망 페널티를 받았어. 사망 페널티가 22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짜증이 난 한재우는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누군가가 다가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군요. 라고 말했어. 소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주인공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 소녀는 자신을 인류의 구원자의 게임 마스터인 아킬라라고 소개했어. 한재우는 어린 소녀가 게임 마스터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주인공에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지. 하지만 한재우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그녀가 아킬라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어. 이 말을 들은 아킬라는 손가락을 튕겼고 그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멈춰버렸어. 주인공은 이것이 시간 정지 마법, 적어도 SSS급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아킬라는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밝혔어. 그녀는 그저 서버를 일시적으로 다운시킨 것뿐이라고.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그가 자신의 말을 믿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어. 어쨌든 아킬라는 게임 7주년 기념으로 이벤트를 생각했다면서 한재우에게 더 자세히 들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어. 그러자마자 시스템은 새로운 게임 세계가 열렸다고 알렸어. 아킬라는 주인공에게 새로운 캐릭터로 이 세계를 처음으로 클리어하라고 말했지. 한재우는 아직 현재 캐릭터로 끝내지 못했다고 대답했지만 아킬라는 보상이 250억이라고 밝혔어. 그녀는 그가 도전을 감당하기에 너무 겁이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지. 그러자마자 한재우는 도전을 느꼈어. 아킬라는 그가 게임의 진정한 엔딩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 새로운 세계에서 그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어. 그녀는 또한 오브젝트를 하나 드러내면서 그것이 게임 엔딩에 도달하는 단서를 담고 있다고 말했지. 한재우는 그 광경에 눈이 부셨어. 아킬라는 지금 시도하면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 한재우는 시스템에서 아킬라가 자신의 계좌로 3천만 원을 보낸 것을 확인했어. 소녀는 한재우가 그녀의 VIP이기 때문에 후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 그러자 주인공은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 결국 이 금액이면 이번 달 이자는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놓치면 바보지. 아킬라는
아킬라는 예상했다면서 그를 즉시 새로운 맵으로 보내겠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그녀는 게임의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게임을 수정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게임 속에서 그녀는 진짜 신처럼 보였어. 확장팩 설치 과정이 시작되자 주변의 모든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어. 잠시 후 그들은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어. 아킬라는 그가 그 문을 통과하면 한재우는 새로운 세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 주인공은 그저 그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문으로 향했지. 하지만 건너기 전에 그는 아킬라에게 약속한 보상을 잊지 말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엔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어. 아킬라는 자그마한 디테일 하나를 잊었다고 언급한다. 주인공 캐릭터가 이 세계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다고 말한다. 한재우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겁을 먹지만 이미 문을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바닥에 엎어진다. 그는 단순한 게임인데 왜 진짜 고통이 느껴지는지 궁금해한다. 그러고 나서 아킬라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녀의 경고가 진짜였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한재우는 게임을 깨고 그 과정에서 죽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그는 아킬라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완전히 분노한다. 새로운 캐릭터로 시작하는 한재우는 사용할 아이템이 하나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다. 그는 텅 빈 숲을 헤쳐나가며 아킬라를 자신의 곤경에 빠뜨린 죄로 비난한다. 자신의 스탯을 확인한 그는 현재 캐릭터가 체력도 거의 없이 엄청나게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물도 없이 12시간 동안 걷고 있어서 심각한 탈수 상태이다. 게임을 클리어하겠다는 그의 목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다가 고생하던 와중에 근처에서 물소리가 들린다. 그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간다. 순전히 우연히 한재우는 개울을 발견하고 그 순간을 베어 그릴스의 모험 중 하나에 비유한다. 이 시점에서 주인공은 아킬라를 미워할 기력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는 그냥 물을 마시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개울 근처에서 한재우는 갑자기 바로 눈앞에서 한 여자를 발견한다. 그녀는 실제로 물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입을 벌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감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한동안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본다. 하지만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그의 시스템은 DLC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한재우는 완전히 분노한다. VIP가 DLC 비용을 내야 하는가? 그는 새로운 맵에 완전한 접근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이 지점 너머에 있는 것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다른 여자들에게 둘러싸인다. 침을 흘리며 한재우는 얼마냐고 묻는다. 잠시 후 그는 붙잡힌다. 감금된 후 한 마녀가 그를 변태라고 부르며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또한 그가 얌전히 있으면 옷을 계속 입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인다. 한재우는 아직 사지 못한 DLC에 집착한 채 다시 얼마냐고 묻는다. 함께 붙잡힌 한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가 묻는다. 그는 자신을 몬스터 헌터 루드라고 소개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자신을 발로스테드 발로라고 소개하고 헌터가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묻는다. 루드는 순전히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냥감을 추적하다가 마녀의 숲 근처에 멈춰섰다. 그러고 나서 발로스테드도 운이 나빴냐고 묻자 주인공은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헌터는 발로스테드가 잡힌 것을 한탄하며 꽤 젊어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발로스테드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그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자신의 전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멋진 탈출 계획이 있다고 자랑한다. 한재우는 자신이 바로 이 마녀들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을 편집하는데 꼬박 3일이 걸렸다. 그는 하벨, 군다, 칼뚜라, 알데다, 푸굴, 헤이주주 5마녀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다. 그들은 플레이어가 극복해야 할 속의 보스이지만 수천 명이 그들과 싸우다 죽었기 때문에 꽤 악명이 높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매우 무질서한 집단이다. 그리고 한재우는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약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레이디 푸골에게 몸을 돌려 아직 살아있다니 놀랍다고 말한다. 그는 레이디 하주주가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을 회상한다. 푸갈은 이 말에 격노한다. 그녀는 즉시 동료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주인공이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알았던 대로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서로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도발하는 한재우는 해주주가 동료를 죽이고 그녀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덧붙인다. 그게 사실인가요? 푸갈이 요구한다. 해주주는 친구가 죄수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응수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푸갈이 최근에 얻은 돈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몫을 요구한다고 덧붙인다. 결국 그녀는 보통 동료의 소유물을 탐낸다.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알데이다가 끼어든다. 그것이 주주가 산성폭탄을 만드는 이유인가 보군요. 한편 식욕이 왕성한 군단은 음식이 언제 준비되냐고 묻는다.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는 칼뚜라는 싸움이 벌어지면 나도 끼고 싶다고 선언한다.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주인공은 축하한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마녀들이 이론상으로나 실제로나 한 팀이지만 끊임없이 서로 다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마녀들에게 진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한재우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싸움이 한창일 때 그는 러드에게 지금이 탈출할 완벽한 기회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마녀들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한다. 그래서 한재우는 말 그대로 그들을 잡아당겨 모든 마녀들을 솥에 텀블링하게 만든다. 그 후 그는 루드에게 출구를 가리킨다. 한재우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멍청하더라도 많은 경험치를 준다. 그러나 그가 탈출했다고 생각했을 때 푸갈의 뱀이 그의 다리를 낚아챘다. 마녀는 혼자 죽지 않을 것이며 주인공을 데려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한재우는 자신의 현재 캐릭터가 엄청나게 약해서 함정에서 쉽게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루드가 재빨리 그의 도움에 나선다. 그는 재빨리 무기를 들고 뱀을 자른다. 주인공은 도움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곧바로 러드의 활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러드는 활 솜씨가 좋냐고 물으며 건네줍니다. 한재우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과 함께 솥 위에 매달린 항아리를 향해 화살을 쏩니다. 항아리가 깨지자 내용물이 마녀들에게 쏟아집니다. 헤이주 주가 숨을 헐떡입니다. 이건 안 좋은데 저 항아리에는 산이 들어있었어. 그리고 솥과 섞이면 폭탄이 될 거야. 마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곧 그들의 소굴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지만 한재우와 러드는 간신히 탈출합니다. 러드는 저걸로 정말 끝난 거냐고 묻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한 주인공은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네, 아직 레벨이 낮은데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러드는 살아남을 희망을 잃었었다며 한재우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인공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합니다. 한재우는 레드 드래곤 과일 커프스를 받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전 여정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회상합니다. 러드는 그게 귀중해 보여서 마녀들에게서 훔쳤다고 설명합니다. 한재우는 즉시 아이템을 집어 한 번에 모두 먹어치웁니다. 그러자 시스템이 알려줍니다. 그는 이제 엄청난 힘을 지닌 드래곤 본이 되었습니다. 한재우는 자신의 능력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일반 플레이어라면 꿈도 못 꿀 일을 바로 얻게 되다니 운이 바뀌려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러드는 주인공에게서 잠재력을 보고 그를 사냥꾼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주인공 시스템은 그가 몬스터 헌터와의 친밀한 관계 경로를 방금 잠금 해제했다고 알려줍니다. 초대는 좋았지만 주인공은 이미 다른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러드는 그가 바쁜 청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한재우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캐릭터에는 직업이 없습니다. 새로 얻은 막대한 경험치는 갈 곳이 없었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꾼이 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3개월이면 충분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러드는 안 된다며 최소 3년은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브이에 도달한 후 러드는 주인공을 숲으로 이끌고 아무데나 숨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주인공이 숨은 후 30분 뒤에 그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재우는 사냥꾼이 몬스터를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냥꾼이 그저 흔한 먹잇감으로 여기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한재우는 이 숲을 셀 수 없이 탐험했으니까요. 그는 숨겨진 장소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빽빽한 나무들은 누구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유독성 버섯에서 나오는 독성 포자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마녀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흉포한 짐승들이 셀 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그들 대부분과 맞서 싸웠고 새로 얻은 과일 덕분에 신체 능력은 거의 최대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는 사냥꾼이 자신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재우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러드는 오래지 않아 그를 찾아냈습니다. 러드는 주인공에게 더 열심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노력 덕분에 보너스 점수 10점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재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냈냐고 물었습니다. 러드는 그처럼 흥미로운 학생을 찾은 지 꽤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 시스템이 알려줍니다. 사냥꾼의 신고식 퀘스트 완료. 새로운 퀘스트 사냥꾼의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냥꾼으로 지내면서 한재우는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러드와 합류한 것이 전혀 나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 후 그는 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캠프에서 러드는 주인공이 이미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마스터했는지 물었습니다. 한재우는 사냥꾼이 그를 믿지 못한다면 숲 어디든 숨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러드는 주인공의 정신에 항상 놀란다며 그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안에 나를 찾지 못하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재우는 도전에 동의했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얼마 후 숨어있던 러드는 드디어 잠재력 있는 제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냥꾼은 1시간 동안 절벽에 숨어있으면 제자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산을 오르자 한재우가 사냥꾼의 다리를 잡고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러드는 나무 사이에 숨으려고 했지만 금방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숨으려고 했지만 매번 발견되었습니다. 곧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마스터한 모든 기술을 어떻게 3개월 만에 배울 수 있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러드는 동굴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곳은 헤라운드의 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주인공은 그곳에서도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류의 수호자 티빌, 그는 지진이 일어나도 잠자는 헤라운드를 깨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스승에게 승인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놀란 러드는 그냥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동굴 밖에서 러드는 그렇게 빠른 진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훌륭한 스승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재우는 사실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았지만 러드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터가 모든 공을 자신이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드는 제자가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뛰어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인공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러드는 제자에게 전에 언급했던 그 일을 진행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재우는 먼저 돈을 좀 벌고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러드는 용병으로 일하는 친한 친구가 있다며 주인공에게 관심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제안은 한재우에게 전혀 나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기 자금을 얻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가입하고 유연한 근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게임의 수호자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러드는 주인공에게 용병 휘장을 건네며 그것만 있으면 친구가 즉시 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터는 주인공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앞길에 행운을 빌었습니다. 한재우는 마녀들을 물리치고 직업을 얻은 것이 게임의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한 결말이 그리 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재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게임의 진정한 결말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킬라가 결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재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이 게임의 진정한 스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긴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킬라와 제외하여 게임의 진정한 결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아킬라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인공이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녀는 한재우를 VIP로 선택한 것이 완벽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가 다가와서 한재우는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킬라는 동료가 그에게 빠졌냐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발푸르가는 자신이 여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인간을 그런 식으로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킬라는 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한재우가 귀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발푸르가가 요즘 너무 진지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훨씬 더 재미있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발푸르가는 코웃음을 치며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제를 돌려 그녀는 한재우의 빚을 정말 갚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킬라는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발푸르가는 압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재우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 빚을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킬라는 그저 그가 활기차게 플레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발푸르가는 아킬라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한재우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장난감일 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킬라는 한재우는 유망한 인재와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그를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그는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자 자리에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숲이 정말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서 12시간 동안 푹 자고 싶었지만 지금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병 길드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그는 프랑스와 선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웨이트리스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고 한 웨이트리스가 재빨리 테이블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재우가 자리를 잡자 이 선술집이 정보의 완벽한 장소, 좋은 음식과 음료로 가득한 고전적인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더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고 용병 길드에 대해 배우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웨이트리스들이 꽤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재우는 레비스 찰츠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웨이트리스는 재빨리 그 이름을 여기서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웨이트리스는 그가 말한 남자는 극도로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레브의 찰츠와 얽혀 미라처럼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얽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러드가 정확히 그를 어디에 끌어들인 걸까요? 주인공은 궁금해했습니다. 웨이트리스는 주인공에게 아직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라고 촉구하며 그 위험한 남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그녀는 부주의하게 그를 직접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레벨 살츠는 주인공을 발견했습니다. 러드의 휘장을 알아차린 그는 당신이 소문으로 듣던 사람이군요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동료를 찾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재우는 이미 이것이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전히 러드가 왜 자신을 이런 곤경에 빠뜨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레베즈 찰츠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주인공은 자신이 선제후와 페세무트 군대 간의 전쟁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재우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외국 군대의 노예로 밀수될 것이라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대신 그는 여기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선재우는 게임 수호자 8츠의 선재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한재우는 다른 수호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후 트럼펫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시간이라고 리베살츠는 외쳤습니다. 왕자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기병대가 그들 앞을 지나가자 리베살츠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데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것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제후를 보고 그는 그 남자가 악당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한재우가 왕자와 함께 있는 발푸르가 부인이 그의 옆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상당히 정신이 팔린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걱정할 것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발페르구스는 이전 회차에서도 그의 전투 동료였죠. 위험할 때 그녀를 구하지 못했던 게 후회스러웠어요. 매번 똑같은 결말, 그녀는 죽음을 맞이했죠. 리부스 찰츠는 그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재우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죠. 이번에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발페르구스가 살아남는 결말을 찾아내겠다고. 얼마 후 그들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주인공은 꽤 치열하다고 생각했어요. 리브스는 전투를 통해 그룹 리더를 선발하고 상금도 걸려있다고 설명했어요. 명예와 돈, 주인공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두 가지 요소였죠. 하지만 그는 선제후에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리브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시험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어요. 러드가 그의 잠재력을 믿지 않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누가 이 신입과 싸우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곧바로 여러 명이 주인공에게 도전하겠다고 자원했고 그는 거절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싸워야 한다면 그는 자신의 힘을 써서라도 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는 자신을
맥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주인공을 비웃으며 그렇게 삐쩍 마른 몸으로는 한 방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죠. 양측 모두 전투 준비됐나? 리브스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확인과 함께 그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맥스가 주인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방에 그는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동료들 모두가 놀랍게도 한재우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맥스는 그들 중에서도 강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주인공이 놀랍게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겁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자극해서 도전하게 만들었죠. 한재우는 절대 이걸 원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용병들에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한 명씩 쓰러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을 살롯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만만하게 나는 신입에게 당해서 창피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다가가 그의 덩치를 비웃었습니다. 한재우는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운 방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에서 로그아웃하는 옵션이 없다는 것을요. 그는 이것이 아킬라의 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계속하기 전에 몇 분만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는 상대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으니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재우는 유도 기술로 상대를 넘어뜨려 순식간에 거구를 쓰러뜨렸습니다. 살롯을 쓰러뜨린 후에도 한재우는 그가 꽤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롯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용병 대장조차 감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공의 힘에 엄청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한재우를 곤경에 빠뜨리며 싸움을 통해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리브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입에게서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한재우는 드디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리브스는 주인공이 선택받은 자라고 선언하며 그를 곧 있을 전투의 새로운 그룹 리더인 발로스테드 발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후 용병단은 길드장의 명령에 따라 주인공의 지휘 아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장, 리브스는 그의 군대에 공격을 명령합니다. 곧바로 용병들은 적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트롤 군대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재우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공격하며 곧장 난투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이제 선제후의 군대와 협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리브스는 분쟁이 악마왕 피제메트의 오크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적 지휘관의 군기를 훔치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군대가 적의 진영을 돌파하면 그들은 빈틈을 이용해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스는 부하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크는 뛰어난 협동력과 함께 엄청난 자부심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스는 발로스테드 발로에게 그의 임무는 그들의 그룹을 이끌고 적의 진격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으로 돌아와서 주인공은 그가 용병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군공을 세우고 탈출하려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크 한 명이 그의 대장에게 보고하길 그들의 창병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은 그의 창병들이 정의 전사들이라고 주장하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들어 직접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가 전장을 살펴보는 동안 그는 주인공이 이끄는 용병단에 깜짝 놀랍니다. 대장은 그의 병사들에게 머스킷총을 정렬하기 위해 줄을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인간들에게 사격을 가합니다. 한재우는 머스킷총을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주 교대해야 합니다. 적들이 사격선을 바꾸는 순간 주인공은 지금이야 공격해 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그의 그룹과 함께 돌격하여 적들을 짓밟습니다. 하노크는 그의 병사들이 그렇게 약한 인간에게 전멸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진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부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담은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깃발을 든 오크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용병단이 승리했습니다. 주인공은 자기 그룹을 위해 깃발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바라던 군공을 얻기 위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거랍니다. 갑자기 아군이 문제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나머지 군대가 진격하는 대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크족 지원군이 막 도착했습니다. 주인공은 당황합니다. 승리가 바로 코앞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도망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룹 전체가 포위되어 길을 잃었습니다. 오크 진영에서는 숨겨진 우두머리인 위대한 장군 칼리오
칼리온이 용감한 인간 전사들에게 싸움을 포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지금 후퇴하여 깃발을 두고 가면 그들의 용기를 존중하고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주인공은 오크의 말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그들의 깃발을 잘 활용할 것입니다. 격분한 칼리온은 감히 우리의 신성한 깃발을 더럽히려고 하느냐며 고함을 지릅니다. 한제우는 전쟁에는 규칙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와 그의 부하들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성공적으로 적을 도발합니다. 오크족은 즉시 대응을 갖추고 칼리온은 그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은 쏟아지는 사격 속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주인공 시스템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그의 협박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제우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전 게임에서는 항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와 그의 그룹은 지금 적의 사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승리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적에게는 유명한 장군이 있고 그들은 칼리온 장군만큼 강한 상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주인공조차도 상황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전 전투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여기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게임 오버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제우는 정보에 압도되어 충격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하들은 리더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입니다. 대신 주인공은 갑자기 웃기 시작하고 그의 부하들은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제우는 살러대 나팔을 부릅니다. 그의 동맹은 나팔 소리가 들려도 지원군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 나팔을 붑니다. 동맹군은 그곳은 아군이 후퇴한 반대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한제우는 알고 있다고 대답하며 동맹군에게 계속 사격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한편 그는 아킬라에게 조금이라도 명예가 있다면 지금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VIP입니다. 적진에서는 오크 장군이 창병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적군 전사가 인간에게 돌격합니다. 그는 주인공을 향해 창을 겨눕니다. 하지만 그가 공격하기 전에 적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전투에 접근합니다. 발페르구스가 유니콘을 타고 도착합니다. 그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인간들에게 계속 싸우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전사는 모든 병사들에게 칼을 내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크 지도자는 병사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니도르비온의 여백작이라고 선언하며 이제 싸움은 귀족 간의 결투가 되었습니다. 발페르구스는 장군에게 정직하지만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즉시 상대를 공격하고 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그 싸움을 보며 완전히 매료됩니다. 발페르구스는 이야기 초반 단계에 있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가서 오크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발페르구스는 상대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강하게 공격하지만 오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끈기 있습니다. 상대는 여백작은 뛰어난 검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평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격투 기술을 칭찬합니다. 그는 여백작은 발페르구스의 여동생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의 군사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발페르구스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며 온 마음을 다해 신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상대를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오크 장군은 싸움을 점점 더 즐기며 강렬하게 공격하며 그녀를 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페르구스는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녀는 간신히 적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크는 멋진 싸움이었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직후 그는 패배하여 땅에 쓰러집니다. 그의 부하들은 전투에서 졌다는 것을 깨닫고 패배한 대장을 데리고 후퇴합니다. 주인공은 그토록 강력한 대장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발페르구스 영예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발페르구스가 그에게 다가와 용병단의 리더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의 용기를 느꼈다고 말하며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발로르스테드 발로르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발페르구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스틸 선거 후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의 그룹이 다가와 그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적의 깃발을 발로스테드 발로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그는 리더니까요. 이것은 즉시 주인공의 용병들 사이에서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한제우는 방금 일어난 치열한 전투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탈출했다는 것을 깨닫고 축하하며 그 깃발이 그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얼마 후 프랑스와의 술집에서 어린 소녀가 살로
샬롯을 찾아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소녀는 그의 부상을 보고 묻습니다. 또 전쟁에 갔었나요? 궁금해진 주인공은 묻습니다. 이 아이가 샬롯의 딸인가요? 하지만 용병 중 한 명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 아이는 샬롯의 15살 어린 여동생 바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주인공에게 오빠가 그 때문에 다쳤다고 꾸짖으며 샬롯의 치료비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샬롯은 오히려 그들의 리더 덕분에 모두 살아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확인하며 그들의 리더가 그들 모두를 오크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구해줬다고 주장합니다. 주인공은 몹시 당황하며 조용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발페르구스가 술집에 들어오고 즉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지우는 완전히 놀랍니다. 그는 백작 부인을 거기서 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주인공을 하르프하임의 고급 기지로 데려갑니다. 발프르구스는 강철 선제후께서 직접 그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그에게 군사적 명예를 수여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용병에게 가능한 최고의 명예라며 엄청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지우는 발프르구스가 그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보다 그 명예에 더 흥분한 것 같습니다. 백작 부인은 이들은 주인공의 노력 덕분에 구조된 병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의 덕분에 살아있는 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매우 기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공에게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발프르구스가 특이한 상황에서 그를 보호했던 기억입니다. 그는 그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그들의 관계만 다를 뿐입니다. 결국 이 캐릭터에서 그는 단지 용병일 뿐이고 그녀는 귀족입니다. 발페르구스는 그 후 폐하에게 다가가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강철 선제후는 마침내 칭송받는 용맹한 자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자신을 단순히 필립이라고 소개합니다. 한제후는 그 귀족에게 절하며 진정한 수호자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립은 주인공이 죽음의 전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공의 용기는 놀랍고 그의 용맹함은 사자와 같다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병 동료들에게 약 100플로린을 주인공에게는 300플로린을 주겠다고 발표합니다. 한제우는 언젠가 그런 관대함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요청이 하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동료들과 다시 모여 비텐바이어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비텐바이어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립은 그것을 허락할 것이며 또한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빈 창고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그는 주인공에게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한제우는 평소에는 없다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발프르구스를 흘끗 보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폐하께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필립은 그에게 의심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강철 선제후께서는 이 전쟁에 대해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필립은 잠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고 방 안에는 침묵이 감돕니다. 한제우가 예상했듯이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단지 보잘것없는 용병일 뿐이니까요. 필립은 차례로 주인공에게 질문을 되돌립니다. 한제우는 자신의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있는 귀족 중 한 명이 그가 군사적 공훈을 얻었다고 해서 전쟁에 대한 조언을 할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또 다른 귀족도 그 주인공이 헛소문을 듣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끼어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발페르구스는 주인공을 옹호하며 나섭니다. 그녀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폐하께서 젊은 용병이 할 말을 들어보시라고 권합니다. 필립의 삼촌은 발페르구스가 조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립 자신은 발프르구스는 바이런의 선제후의 조카딸이므로 백작 부인에게 더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예상했듯이 강철의 선제후조차도 발프르구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필립은 용병의 말을 듣기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가 묻습니다. 한제우는 매복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필립은 차례로 용병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한제우는 악마왕 피제무트의 주요 전략은 항상 매복과 배신을 포함했다고 설명합니다. 토 왕국과의 10년간의 전쟁과 마르그라브 아나트와의 6년간의 전투를 고려할 때 두 경우 모두 필립의
필립의 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주인공은 배신 등에 대해 조심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필립은 이 말에 고민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묻습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 한재우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며 조심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필립은 이 말에 동의하며 용병이 꽤 대담하다고 덧붙입니다. 짜증이 난 그는 용병의 머리가 아직 붙어있는 것은 자신이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응수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공에게 분수를 알라고 말합니다. 발푸르구스는 주인공을 대신하여 개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한재우는 스스로 물러섭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귀족 앞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합니다. 떠나면서 한재우는 강철의 선재우는 이전에는 더 신중했지만 이번에는 오만했고 한재우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것은 이번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훨씬 나중에 나타나는 붉은 용과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나타났어야 할 발푸르구스도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주인공은 이로써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결론짓는다. 생각에 잠긴 그에게 발푸르구스가 말을 건다. 그녀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달려왔다. 어머, 꽤 빨리 걸으시네요. 그녀가 말한다. 한재우는 발푸르구스가 걱정돼서 따라왔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렇다고 답하며 필립의 말에 대해 사과한다. 게다가 그녀는 그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제안한다. 백작 부인에게서 너무나 많은 호의가 쏟아지자 한재우는 조금 당황스럽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말에 깊이 빠져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깃털펜과 권총을 달라고 부탁한다. 발푸르구스는 정말로 그것뿐이세요? 라고 묻는다. 제가 보통 이렇게 아무나에게나 호의를 베풀지는 않아요. 한재우는 그의 꿈은 기사가 되는 것이며 요청한 물건들을 사용하여 승마를 배우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발푸르구스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은 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할 장소가 아니라며 그를 좀 더 사적인 곳으로 데려가기로 한다. 발푸르구스 아가씨가 너무나 쾌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주인공의 눈이 기쁨으로 빛난다. 얼마 후 하프하임 봉우리의 전장에서 강철 선제후의 군대가 악마왕 페사무트의 군대 앞에 서 있다. 필립은 적에게 오늘이 바로 내가 너를 죽이는 날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페사무트는 그의 적수를 비웃는다. 그의 동맹 중 하나가 다가와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 여자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할 기회를 잡지만 악마 군주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동맹은 이 여자가 너무 잔인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들이 선제후를 잡는다면 그는 귀중한 인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미치광이에게 그런 사람을 맡길 수 없다. 악마 군주는 자신이 알고 있다며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여자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그녀의 군주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그의 하인이 일을 잘한다면서도 살살하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악마 군주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까지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악마 군주는 그건 사실이지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선을 넘는 것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다시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그는 자신의 말 필리와 함께 훈련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필리이고 엄청나게 빠르다. 그가 결투용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재우는 필리가 바이런 가문의 아가씨에게 꽤 잘 어울린다고 결론짓는다. 그녀는 심지어 마시는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매우 비싼 포션까지 주어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주인공을 놀라게 한다. 그는 벌써 시작했잖아. 서둘러야 해. 라고 외친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필립이 배신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필립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삼촌이 적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은 배신자라는 것을 어렵게 깨닫게 될 것이다. 삼촌은 필립, 자네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군 이라며 비웃는다. 그는 그의 조카가 반역자들을 선동하여 황제에게 대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팍사무트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강철 선제후야말로 진정한 배신자이다. 이 설명 후에 노인은 그의 조카에게 이해가 되나? 라고 묻는다. 필립 또한 비웃는다. 누구도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악마 군주는 필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그렇게 반항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를
이치광이라고 부른다. 그 후 그는 그의 하인들에게 그의 상대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겁에 질린 필립은 그가 귀족이며 아무도 감히 그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외친다. 적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발푸르구스가 몰래 접근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즉시 강력한 발차기로 악마 군주를 가격한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며 그의 부하들에게 폐하를 위험해서 멀리 호위하라고 명령한다. 적은 그의 포로가 탈출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다. 그는 즉시 헥삭에게 필립을 쫓아가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다른 먹잇감과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본업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헥삭은 내 강아지들아 저녁 식사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시굿는다. 그들은 이미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필요조차 거의 없다. 잠시 후 개들이 사냥을 하러 뛰쳐나가고 주인공은 갑자기 그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는 역시 적이 좀비 개를 쓰는군 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헥삭이 그들을 사용하여 적의 힘을 억누르고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재우는 이 전술이 절대적으로 비열하다고 생각하지만 헥삭이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있다. 그가 많은 개들을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는 필립을 쫓아갔을 것이라고 깨닫는다. 주인공은 귀족의 고결함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발푸르구스이다. 그래서 그녀를 돕기 위해 그는 그녀를 향해 곧장 달려간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필립과 발푸르구스는 개들에게서 도망치고 있다. 필립은 자신의 만화 컨트롤이 끔찍하다며 그 원인을 적에게 돌린다. 결국 악마 군주만이 이런 속임수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도망치는 도중 개 한 마리가 달려들어 거의 필립을 칠 뻔한다. 하지만 발푸르구스가 제 시간에 그 생물을 가로막는다. 그녀의 적들에 대한 그녀의 속도는 다시 한번 효율적임을 증명한다. 폐하를 걱정하며 그녀는 그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 우리는 악마의 영토에 있으니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필립의 동맹 중 한 명이 공격을 받는다. 그는 즉시 폐하께 도움을 청하지만 필립은 그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발푸르구스가 개입하려 하자 필립은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으며 그를 버려두고 계속 가라고 말한다. 불만을 느낀 발푸르구스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선언한다. 그녀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녀는 귀족의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필립이 발로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자신이 돕지 못한 것도 자책하고 있어요. 그녀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발퍼거스가 갑자기 붙잡혔습니다. 헥삭은 그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씩 웃었습니다. 백작 부인은 폐하의 도움을 외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필립은 적에게 잡힌 동료를 보자 돕기는커녕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발퍼거스를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버립니다. 발퍼거스는 숨을 헐떡이며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필립 같은 사람은 선제후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한편 헥삭은 계속 공격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 근처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하운드 중 하나가 맞은 겁니다.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주인공이 공격하여 헥삭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용병 발로가 자신을 구하러 나타난 것을 본 발퍼거스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기에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존재에 기뻐하며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인공은 발퍼거스를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악마 하인을 물리쳐야만 그녀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헥삭은 주인공이 자신의 하운드 중 하나를 죽이고 너무나 은밀하게 와서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전사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재우는 헥삭에게 당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헥삭은 어리둥절하며 우리가 어디서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의 악당 같은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헥삭은 그의 무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꽤 멋지네. 사거리도 좋고. 하지만 조준 똑바로 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내 채찍에 맞을 테니. 주인공은 지체 없이 사격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망토만 맞췄을 뿐입니다. 헥삭은 재빨리 채찍으로 그를 올가매려 했고 결국 주인공의 목을 올가미로 묶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를 가까이 끌어당겨 박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일격에 그는 날아갔습니다. 흥분한 헥삭은 아직 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격하려 했을 때 빗나갔습니다. 피한 후
주인공은 멀리서 공격하려 했지만 적은 그의 전략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그가 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찍질이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채찍을 가장 잘 다룬다고 자부했으며 이제까지 누구도 자신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재우는 사격할 준비를 했지만 핵삭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또다시 그녀의 상대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격 대신 그녀를 칼로 찌를 수 있을 만큼 거리를 좁혔습니다. 공격 후 한재우는 비꼬듯이 핵삭, 내 칼맛이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핵삭은 총에 집중한 탓에 한쪽 눈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빨리 회복해야 했기에 악마 날개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싸우고 싶지만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이번 일은 다음으로 미뤄야겠어. 한재우는 그녀를 조롱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도망치는 거냐? 지기 두려워. 핵삭은 비웃었습니다. 내 도발에 넘어가지 않아. 근접전은 내 특기가 아니고 나도 알아. 하지만 주인공은 나도 무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공격할 수 있어. 악마 하이는 총알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려 하자 거리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눈 하나를 잃었으니까. 한재우가 쏘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박쥐를 죽이려면 그는 말했습니다. 직격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그녀가 맞는 것을 보며 그는 씩 웃었습니다. 핵삭, 드디어 고통을 맛보는구나. 이제 널 끝장내면 어떤 전리품이 나올까? 필사적으로 핵삭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를 유혹하려 했지만 주인공의 냉정한 마음을 간과했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주인공은 승리로부터 좋은 아이템을 얻어 기뻤지만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무약을 움켜쥐고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위독한 상태를 구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사용하기 전에 무약 사용법을 신중하게 분석합니다. 그는 환부에 직접 발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발퍼거스의 갑옷을 벗겨야 합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려 했으며 그녀를 돕기 위해서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집중합니다. 그 순간 한재우는 과거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릴 적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때문에 한재우는 18살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22살에 그는 하남동에서 빚쟁이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강한 척하려 했지만 돈을 빚진 사람들에게 종종 관대했습니다. 그러다 비디오 게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객을 만났어요. 이 고객은 주요 임무를 완수하면 빚을 갚을 만큼 벌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궁금해진 한재우는 게임에 대해 더 물어봤죠. 그 젊은이는 그 게임이 제공하는 놀라운 세계에 대해 전부 이야기했고 심지어 현실의 여자보다 더 예쁜 캐릭터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는 그것이 다른 RPG와 같지만 전 세계 수천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어려운 임무를 완료하면 실제로 최고 플레이어에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눈에 띈다고 설명했어요. 한재우는 비디오 게임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자 그 남자는 그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한재우는 처음에는 너무 바쁘다고 말했지만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갑자기 시간이 비게 되었죠. 얼마 후 그는 처음으로 게임 캡슐에 접속했고 그 기술의 현실감에 완전히 감탄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자신이 게임 속에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는 길거리 상인을 발견했고 그 남자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NPC의 얼굴을 만져서 얼마나 현실적인지 확인하기로 했지만 그 상인은 즉시 그를 꾸짖으며 돈을 가진 사람에게만 과일을 판다고 주장했어요. 곧바로 한재우는 시스템을 처음 접했고 시스템은 그의 현재 돈인 10플로린을 알려줬어요. 그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이 사과를 원하며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돈이 없었죠. 한재우는 상인에게 과일 가격을 물었고 가격은 1플로린이었어요. 그는 사과를 사서 소년에게 줬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에게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감사했어요. 이 상호작용은 주인공이 1플로린이 하루 식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소년과 그의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것은 그의 과거에서 기억을 되살렸어요. 어머니와 함께 걸으면서 항상 집 근처에서 파는 구운 닭을 쳐다봤죠. 점차적으로 한재우는 게임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결코 게임을 멈추지 않았죠. 현실이 힘들 때 그는 게임을 치료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보냈고 현실을 뒤로 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게임 내에서 마주하는
공부하는 적들에게 직장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그냥 일어나서 일했을 뿐이었죠. 게임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어요. 그는 지난 5년 동안 게임을 했어요. 어느 시점에서 한재우는 게임 내에서 접근을 받았고 발페르구스 공작 부인을 처음 만났어요. 그녀는 그의 실력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고 그를 멧돼지 사냥에 초대했어요. 그는 사실 고기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고 그녀는 때마침 나타난 것 같았죠. 주인공이 멧돼지를 잡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발페르구스가 그의 능력을 감탄하는 동안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발페르구스는 그저 그가 너무 강해서 그녀가 행동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말했고 그를 듀오로 초대했어요. 한재우는 그것이 하루 종일 그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일종의 계약인지 물었어요. 발페르구스는 아니라고 말하며 물었어요. 저를 믿지 않으세요?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그녀는 그것을 재미있어 했어요. 그녀는 그를 제국의 기사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의 잠재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페르구스 자신도 그가 그렇게 멀리 그렇게 빨리 왔다는 것에 감탄했어요. 결국 그는 철의 선제후가 되었으니까요. 한재우는 혼자서는 거기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런 위협을 달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발페르구스는 이 사람들은 그에 의해 구원받았고 평화가 함께 왔다고 대답했어요. 이것으로 그는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발페르구스의 충성심도 얻었어요. 발페르구스는 항상 철의 선제후를 존경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발페르구스의 주인공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비록 현실은 다르지만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껴요. 그녀는 그가 어리지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물어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나요? 주인공은 이 세상과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그의 얼굴이 온통 엉망진창인 것을 제외하고요. 발페르구스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가 그녀를 돕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갑옷을 벗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화제를 바꿔서 발페르구스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발페르가 수도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그들이 돌아오면 그의 친절에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해요. 결국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말 이상의 빚을 졌다고 느껴요. 맞은 후에도 한재우는 은밀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순진하게도 발페르구스는 그녀 외에도 수도원이 아마도 발로에게 보상을 줄 것이라고 언급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보상이 더 흥미롭다고 말해요. 얼마 후 그들은 발페르가 수도원에 도착해요. 발페르구스는 손님을 안젤라에게 소개하지만 수녀는 수도원이 격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존재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발로스테드 발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라인펠덴 근처의 한 술집에서 한재우는 최근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발페르구스 수도원에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고대 유물인 천사의 심장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했어요. 그것은 여신 자신이 축복한 S급 성물로 숭배받고 있죠. 여신 자신이 축복했으며 사용자에게 영혼을 돌려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 아이템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두 번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한재우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은 그의 여정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상념에 빠져 있을 때 발페르구스가 갑자기 그의 방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경고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한재우는 그저 그것이 그가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발페르구스는 그에게 비밀스럽게 말할 것